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으로 자유한국당이 뜨겁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황교안 레밍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두머리를 따라서 우르르 낭떠러지로 향하기도 하는 레밍의 집단 행동을 비유한 것이겠지요. 당내 분위기가 급격히 황교안 전 총리 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한 견제로도 읽힙니다. 오세훈, 김무성, 홍준표, 김병준 등 자천, 타천 10여 명의 후보군들이 난립 수준인데 다음 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개파 갈등이 폭발하는 현장이 될지 아니면 화합이 될지 주목됩니다. 시사만사 첫 순서는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PK 정치 토크. 오늘은 경남 정치 현안입니다. 네, 부산 경남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현안을 요모조모 뜯어보는 PK 정치 토크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님 모셨고요. 예, 하균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017년 5월이었습니다. 승패를 나눠 안고 두 사람의 길이 갈라졌는데 바로 문재인 현 대통령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또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오늘은 이 경남의 정치 지형을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 대선 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선 때 지지율이 나오네요. 저때 전국적인 지지율은 문재인 후보가 훨씬 앞섰는데 경남은 홍준표 후보가 앞섰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의 표심, 네. 경남, 부산, 그리고 울산, 그리고 대구, 경북을 다 아우르는 그 지역의 표심을 드러낸 것인데, 네. 특히나 홍준표 지사는 또 경남지사 출신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대구, 경북에 비하면은, 네. 그 득표율이 좀 낮은 셈이었죠, 홍준표 지사가.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시지만, 거제도 출신이고 또 부산 출신이고 한데도, 경남에서 오히려 약간 졌다는 게 오히려 당시의 분위기를 보자면은 네. 2% 부족한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 직전에 도지사를 했었으니까 거칠게 달려왔잖아요. 도지사 프리미엄이 그 엔진이 아직 식지 않았던 탓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직까지 그 민주당 또는 민주계열에게는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직전 1년 전에 있었던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같은 보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하고 경남하고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있는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더블로 늘었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홍준표는 오히려 표가 줄었어요. 근데 경남은 15만 표가 더 늘었습니다. 득표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전히 경남은 좀 변하고는 있는데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이게 이제 홍준표가 직전 도지사니까 인적 유대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지율보다는 아마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경남에서는 낮았던 측면이 아마 전임 도지사 프리미엄이라든지 또 경남의 일반적인 보수 성향 아마 그런 점들이 말씀 듣고 보니까 작용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경남 지역, 경남 부산이 부산 울산이 저희는 경불이라 그럽니다. 경남 부산 울산이 가장 어떤 전국적 표심을 크게 결집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은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게 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해도 민주당 후보가 90% 얻어가는 지역이기 반면에 경남이나 부산 이쪽은 굉장히 그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고요. 몇십 %씩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이 지역에서 이게 대구 지역 같았으면은 대구 경북 지역 같았으면은 이렇게 근접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근데 그만큼 근접한 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던 겁니다. 물론 당시에 탄핵이란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판이 운동장에 기울어 있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 하셨죠. 앞으로도 저는 이 경남, 부산, 울산이 이 지역이 경남, 부산 지역이 굉장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큰 어떤
바로미터라고 바로미터가 되고 맞습니다. 균형치가 될 저도 것입니다. 교수님 그 견해에 동의하는데 네. 여기는 일종의 이제 점점 스윙 보트가 돼가고 있다. 아. 과거에 보면은 거의 한국당, 새누리당의 거의 굳건한 지역이었는데 네네. 지난 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턱밑까지 왔다가 지방선거에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연 이 바뀐 것이 또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스윙 보트가 될 것이다. 여기를 잡는 자, 천안을 잡는다. 거의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잘하느냐, 네. 여야 간에 네. 한치 왜 방심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옛날에는 잘못해도 무조건 밀어줬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알겠습니다. 경남 부산의 표심이 향후 정치 지도자를 좌우합니다. 이제 다음 네. 총선 네. 아니면 네. 그 2022년의 대통령 대선 선거. 네.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경남도지사 지내면서 본인이 내세우는 업적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TMC 영상 저희들이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 때가 이제 저 대선 출마를 위해서 경남도지사 퇴임을 하면서 퇴임식 행사장 자리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조 3,488억 원의 채무를 땅 한 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다 갚았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세 먹는 하마의 강성기종 노조의 놀이터였던 진주어려운 폐업을 통해 공기업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때 제 기억으로는 눈물로 좀 걸성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세 가지를 주요 이제 성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채무제로 3대 국가 산단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쇄 하셨는데 먼저 하부 선사님. 수치상 그러니까 체중계로 나타나는 몸무게가 줄은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운동이 아니라 굶어서 줄인 거라 네. 금방 요요 현상에서 돌아옵니다. 무리하게 살을 뺀 거다. 시군의 교부금 줄 거 안 주고 네네. 또 당연히 또는 어쩌면 더 크게 써야 될 기금을 폐지를 하고 시군 매칭 사업에 있어서 매칭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까 수치상으로는 빚을 갚은 게 맞지만 바뀌고 나면 금방 써야 될 곳이니까 원래 요요 현상이 네, 돌아온다. 금방 다시 또 네.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지방 재정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칭찬할 대목입니다. 이 네. 지방 도지사가 사실은 빚을 끌어쓰고 지방 부채를 일으키고 자기 재임 중에 돈을 많이 쓰면은 지금 정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쓰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테고 또 뭐 민원 사업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 본인이 돈을 줄이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요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방 재정사에서는 상당히 경남도의 채무제로는 아마 큰 획으로 남을 겁니다. 그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인정해야 될 대목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채무제로를 실현하는 방법 문제에서 너무 이제 지적 위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김경수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채무제로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점,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그 바탕 위에서 경남이 새로운 부채를 일으킬 수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인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제로가 투자제로라는 비판도 하긴 했습니다. 예, 도정해서 우리 뭐 항공산단이라든지 진주의료원 폐업 뭐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을 때고 좀 압축해서 치적은 내선 이 세 가지를 한번 총평을 하시자면 홍 지사님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채무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뭐 만국 공통이니까 그 방향을 제시했다든지 나노나 해양 플랜트 또 항공이라는 뭔가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를 향해서 고민했다는 것은 충분히 저는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게 시점이 안 좋았는지 여건이 받쳐주지 않았는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진척이 없고 네. 지금 조선 경기 침체로 오히려 더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바탕이 됐지만 새로운 고민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다시 되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또 진주 의료 폐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조명의 움직임도 있고 또 대부분 판결에서는 권한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라는 판례도 있고 보면 그리고 또 다시 서부 공공의료원 재개원의 움직임도 있고 하는 걸 보면 당신의 치적만으로 세우기에는 좀 무리수였다 이렇게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의료 문제라든가 또 공기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사실은 지방 누가 시도지사가 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강력한 조직 노조에 의해서 네. 행정이 많이 흔들리고 원칙이 무너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공기업
노조, 네. 또 공공노조에 흔들리기 쉬운 지방행정, 어떤 또 중앙행정에 이거 사실 맞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인정할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대법원에서도 그 과정에서 너무 밀어붙이기식 아니었냐라는 그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러나 도의회가 주승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다툼의 효력이 이제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선을 들어준 거거든요. 문제가 이제 결말이 지어진 건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 홍준표 시기에 진주 어려운 문제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경남 전체 공공의료의 수준 문제, 또 그리고 공공의료의 근접성 확대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차원에서 다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고, 진주의료원의 그 잘못된 반증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시점에서 우리 홍준표 대선 후보시죠.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 추이 한번 전국과 경남을 비교해서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그러니까 1월 2주차인데 전국이 8.1%인데 부울경이 0.8% 정도 넘네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신의 SNS에 홍준표 대표께서 황교안 레밍 신드롬으로 모처럼 한국당이 활기를 되찾아가서 반갑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전 총리 입당으로 이렇게 또 내용을 바꾸셨어요. 홍준표 지사님이 사실 인기를 끌었던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그러니까 야권 주자, 그 당시는 이제 여권이었고 지금은 이제 야권인데 야권 주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 홍트럼프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인함, 뭔가 아까 말한 진주의료원도 이렇게 밀어붙여서 폐쇄하는 그런 강인함에 대한 이 소비자들, 이 지지층들의 욕구가 있어서 홍준표 지사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이 세월이 변하면서 수많은 대체제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되는 그 시점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품격, 신뢰, 매너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출이 돼서 지금의 시점에서 홍 지사의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여전히 홍트럼프 강인함인데 지금 이제 유권자들은 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우리 보수라도 좀 찍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홍 지사님은 아직까지 그 프레임이 그대로 갇혀 있고 그러는 사이에 유승민, 오세훈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까지 이게 가세하면서 홍 지사의 대체제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정치는 기본적으로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DJ가 호남이 있으면 또 옛날에 YS는 PK가 있듯이. 근데 홍 지사가 이때까지 TK, PK를 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본 대로 지금 현재 이 경남에서도 오히려 전국적 지지율하고 똑같고 이 경남에서도 심지어 유승민에 대해서도 많이 지고 황교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는 걸로 나와서 이게 언덕이 사라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의 대체제로서의 매력도 사라지고 있어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레밍 발언 이런 것도 여전히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사실 많은 점잖은 보수 분들은 좀 이렇게 매너 있기를 바라는데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 경남에서 또 정치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 변호사님이 아마 우리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보수란 분들이 보면 되게 좀 점잖은 걸 원합니다. 탄핵 이후에, 탄핵 시후에 이런 적폐 논란 때문에 다들 말을 안 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제 그럴 때 강남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내에서 또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사실 레밍 현상도 아마 어떻게 보자면 이거 상당히 부적절한 언어에서 당신도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우물에 침 뱉는 격이거든요. 이런 언어는. 그래서 그럼 황교안 총리 지지하는 사람들은 레밍이냐 또 이런 반발이 있겠습니다. 똑같이 또 한때는 또 홍준표 지사를 또 지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너 딴 방향으로 가느냐고 욕하는 거 비슷하게 지금 이게 비친다면은 그래서 아마 스스로 거둬들였는데 아마 이제 그 기댈 언덕 아까 우리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의 인지도, 국민 전체의 지지도 이게 상당히 또 정당에서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현상에서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활기를 띄웠고 약간 지지율도 올랐다 그래요. 당 전체 지지율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 전 대표도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대목은 또 좋아 보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게 저는 유권자의 변화, 특히 보수적 유권자의 변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그 국면 그리고 그 적폐청산 국면에서는 정말 할 말을 못하고 다들 죄인처럼 숙였잖아요. 그래서 홍 트럼프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다 한호했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좀 올랐잖아요. 이제 네. 약간 배가 이제 부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두 가지를 찾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움 그리고 어떤 이게 뭐랄까 품격 이걸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여기에 딱 들어맞게 뜨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지사님이 이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레밍 발언과 같은 걸 계속하게 되면 저는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서는 뭐 단연 압도적인 보수의 스타로 부각이 되셨는데, 결국 목표는 2022년 대선을 향해 달려갈 텐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튜브 시대에 상당히 그 한쪽 그 편을 대표하는 그런 스타로 계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짐작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확장성이 있는지는 네. 나중에 그 방송의 내용과 질이 바뀌면서도 그 어떤 방향을 보여주겠죠. 홍 대표 할 탓이 달려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 대표님이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새로움과 품격을 바라는 이 보수적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캐치해가지고 네. 당신의 이게 내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적인 언어로 조금 더 상대방을 체크해주면서 좀 잡아주는 형태로 변화된 것을 보이면 굳이 황교안을 안 찾아도 홍준표를 찾을 수도 있는 이런 국면도 있을 수도 있다 봅니다. 네, 우리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더 마무리하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지지율이 전국이 49.6이었는데 불경이 42.1로 전국보다 좀 낮았어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우리 불경 지역이 절반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산업 정책 실패, 지금 뭐 좋은 말과 네. 좋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고 좋은 말을 많이 씁니다만 산업의 실패, 특히 경남 지역은 이제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중공업, 네,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계공업, 심장이라고 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창원시 의회가 결의했듯이 네. 그 탈원전 정책 폐기, 지금 그 문제가 얼마 전에 재계 간담회에서 한철수 창원 상공회에서 회장이 네. 대통령 앞에서 그런 또 건의를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이것 때문에 제고해달라. 예, 한우 네. 3, 4억이 문제였고 여기에 지금 심지어 민주당의 중진인 송영길 의원까지 이 문제에도 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누구나 현장에서는 보이는 문제인데 아니 네.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자욱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최첨단의 원전 기술을 자꾸 제치고 석탄 발전을 해서 그래서 서울 같은 지난번에 미세먼지 자욱할 때는 석탄 발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이 뻔한 지금 실상이 보이는데 네. 여전히 그 고집하고 있는 태도 그것들이 바로 이제 현재 창원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 한국뿐 아니라 300여 개의 협력업체 또 그 밑에 줄줄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 있겠고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 때문에 소상공인과 특히 비조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네. 이런 양상이 경남에서 특히나 결국 예, 경제적 문제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민주당 지금은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민심이 상당히 지금 안 좋으니까 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라도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떤 제스처는 필요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라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잔돈 말고 좀 임시로 좀 기다려주는 어떤 통 큰 제스처도 한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울산에 가서 수소 관련 산업 네. 진행하겠다 뭐 이야기 하신 것 같고 신년 들어서 경제 얘기 많이 하시면서 언급을 많이 하면서 지지율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네, 한 네. 것 같은데 네. 예 아직 우리 경남 지역의 눈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어제 우리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결의문 채택했죠. 신공항 관련해서. 공항, 예. 예. 뭐 골자는 국토부 믿지 못하겠다. 총리실에서 판가름해달라. 이야기가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신공항 문제 우리 경남의 눈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의 눈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이 있겠죠. 현실이 과연 이전에 이제 가덕도, 밀양, 김해 이 세 군데를 두고서 이제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니까 못 믿겠다 지금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 국토교통부가 또
김해 신공항 확대가 역시 가장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엄청난 재원이 있어서 바다를 땅으로 메우고 또는 산을 바다로 또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이런 엄청난 기술과 돈이 있다면야 어떤 것도 검토해 보겠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어느 정부를 넘어서서 그렇게 결정 내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앞서고요. 뭐 총리실로 옮긴다 한들 큰 변화가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는 이 필요성과 정치의 문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공항은 말 그대로 항공 안전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 공항 하나 더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문 공항,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공항. 네. 근데 현재 김해 공항은 글쎄 늘린다고 해도 24시간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음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더 크게 늘리면 더 큰 피해가 나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친다면 뭔가 제3의 대안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뺏긴 쪽에서 또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김해공항을 늘리자고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왕 만약에 국무총리실로 가게 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 대구 경북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정치를 다 떠나서 진짜로 필요한 것만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전국적인 결단을 한번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꼭 김해에 고집할 것도 아니고 제3에 고집할 것도 아닌데 물리적 또는 항공 안전적인 측면에서만, 필요성의 측면에서만 한번 더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또 필요할 거로 보고,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 또 계속적인 토론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 9일 경남 양산에서 필리핀 이주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은 지 7년 만의 일이었지만 이후 누구도 그녀의 불행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 빅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김민욱의 기자 콜럼보. 오늘은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흰색 관 주위에 꽃이 가득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치러진 이주 여성 38살 A씨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남편에게 살해된 그녀는 주거 고향 땅 필리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숨진 지 보름 뒤 가족들은 그녀를 땅에 묻었습니다. 지난달 그녀는 사랑을 꿈꾸며 한국에 온 지 7년 만에 남편에 의해 집에서 처참히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숨지기 전 폭행과 가혹행위까지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갖다가 잡고 백에다가 이렇게 밀치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살 넘게 나이가 많은 남편은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여성이 좀 이웃하고 교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없지. 살고 있다 정도는 아셨던 거고. 안타깝지 뭐. 그래서 보이게 우리가 보면 착시당 같은데. 필리핀 여성이 살았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몸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한 달에 150만 원 가량을 벌었습니다.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입니다. 회사 가면은 저는 사원하고 이튿날에 회사 들어가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경찰 신고나 지역 다문화센터 기록도 없어 그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혹시 사이가 어땠는지는 혹시 추정이 가능합니까? 평소에 저희들이 추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경찰에 신고 들어오는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인해서. 코리안 드림을 희망하며 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의 꿈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명달 전 동래경찰서장님과 우리 김경지 변호사님, 그리고 박진명 우리 문화기획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눌 승혜경 경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먼 나라 이곳까지 와서 또 아픈 남편까지 돌봐가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잘 몰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주변 이웃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 문화센터를 이용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주 여성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 남편이 여성을 이제 통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결혼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전입 신고를 한다든지 거주지 이전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혼인 신고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또는 뭐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족이나 당사자가 센터에 직접 등록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직접 해야 되네요. 예, 물론 이제 지금은 특히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네네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주 여성의 불행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난 2015년도에도 50대 남편이 진주에 살고 있던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딸을 서울로 데려가 살해를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년 전에 가정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한 상태였고 법원이 결정한 면접 교수권이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2010년에는 부산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결혼 8일 만에 베트남 신부를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베트남 언론이 사건을 연일 보도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행복하게 사는 이주민 여성들도 참 많을 텐데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절렁합니다. 센터장님, 이주 여성들의 가정폭력이나 폭력, 피해 사례 신고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예, 지금 좀 안타깝게도 이제 이주 여성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 자료는 없는 현실입니다. 예, 우리 국가에서는 이제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폭력?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는 2006년도 통계를 보면 부부간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한 2.1% 정도 나옵니다. 예, 가장 많은 그 유형에는 이제 정서적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작키로는 이주 가족의 폭력의 횟수가 그 정도가 일반적인 가족보다는 높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과거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서 다문화 가족 폭력 비율이 한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뭐 상담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자료인가요? 전국적인 자료를 보면 이제 일단 가정 폭력 사건으로 신고되는 것 외에 이제 상담 건수가 연간 한 48,000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결혼 이주한 다문화 가정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상담 건수가 많은 걸까요? 예, 일단 뭐 상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국에 한 32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같은 경우에 80.6% 정도로 25만 한 7천 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훨씬 많네요. 네네, 그렇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18,725 가구 정도가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서울, 인천 다음으로 네 번째로 다문화 가족이 많은 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보다는 좀 구제가 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테고,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친인척도 없고,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도와주는 데가 좀 있습니까, 변호사님?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누리 콜센터, 또 이주여성 인권센터 등을 통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다누리 콜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의 모국어로 24시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언어로 상담을 해주는 데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마친 이후에 가정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에 가서 그 재발률이 다시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는 비율이 높은데 그러한 경우는 이주 여성들이 의지할 곳이 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을 떠나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언어적인 한계라든가 문화적 한계가 있다 보니 일반 한국 여성 가정보다는 좀 더 그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범죄 자체가 수면 위로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네. 아무래도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결혼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로는 주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인데 그 8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그 보호시설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한데 그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에 좀 그치고 있고, 네. 그 이는 저희 그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족과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이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이나 정착에만 좀 초점을 맞춰져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한계가 아직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측면으로 미뤄봐서도 그 이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좀 엄밀하고 촘촘한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제 이주 여성 폭력과 관련돼서 가정폭력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나 가정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에는 국회에서 가정폭력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안타깝게도 이주 여성들이 하는 일터의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올해에는 이주 여성 성폭력 쉼터가 전국에 이제 6개소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네. 제가 한 말씀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 한때 농촌에서 이제 결혼 못한 남성들 이런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도심 내에서도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이 국제 결혼하는 추세인데 사실 이제 전부가 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처럼 일부 이제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죽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의 슬픔 앞에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콜롬보였습니다. 남편을 청부 살해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B씨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놓고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겪은 것이 청부 살해의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 15년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지법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청부 살인을 교삼 부인에게는 네. 징역 15년, 그리고 그 사주를 받고 살인을 자행한 공범에게는 네.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여름에 뭐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뭐 혹자는 70대 노부부의 비극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소장님 이 사건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 시간을 되돌려 지난해 7월로 갑니다.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40대 강도가 침입해서 아버지는 살해를 하고 딸과 어머니를 결박한 후에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240만 원 상당을 강취해서 현장을 떠났는데요. 네. 알고 보니 어머니와 40대 강도가 서로 짜고 꾸민 짓이었습니다. 아내가 40대 남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실이 남편이 알게 되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닥달을 하자 어머니가 40대 남자에게 남편의 빚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까지 대준다는 조건으로 살인을 청부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저 사건 저도 기억나는 게 소장님 이게 단순한 그냥 강도 사건으로 처음에 인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 부인과 공모를 했던 부인과 딸을 결박하고 아버지만 피해 살해가 되고 강도 사건으로 처음에는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행적이 미심쩍어서 계속 수사 중에 어머니가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각되게 된 것이죠. 경찰이 수사 중에 진실을 밝혀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편을 살해하는데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살해된 남편 70대 택시 기사였는데요. 연세도 많으셨어요. 4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2차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요. 3차례 시도 끝에 범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황혼이라는 뭐 요새 유행어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청분살인까지 갔어야 됐을까라는 참 의문점이 남습니다. 아내가 평생 비누 한 장 살 때도 남편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돈까지 빌려주는 정황이 더해져서 네. 극단적으로 치달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20년이 넘은 결혼 생활 20년이 넘은 그 부부들의 그 항원 이혼들이 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에는 장기 별거, 네. 경제적인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네. 어떤 생각하기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기에 네. 그 살인을 교사한 아내는 15년형을 받고 네. 그 살인을 실행한 또 범인은 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사자와 실행자가 이 형량이 다릅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까?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면 처벌을 받네요. 네, 뭐 통상적으로는. 형이 한 몇 년인 차이가 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이렇게 무기징역과 15년으로 나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판례를 좀 보면 저희가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네.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에게 1심에서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가볍다고 해서 1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다른 사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7년간 그 남편의 심한 폭력을 당해왔던 부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는 네. 사실은 그 사건은 정당 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건임에도 그랬었죠. 불구하고 네.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아내가 가정 내에서 심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게 인정된다고 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가 생긴 만큼 네. 중한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로 보입니다. 예. 네. 참 4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요즘 재판에서는 네. 아내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을 했고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가만히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파악된 그 사실관계에 하면은 네. 뭐 비누 한 장 살 때도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노부부 간의 가정 내에서의 네. 범죄 행위는 아내가 만약 그 수십 년간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네. 그 횟수는 굉장히 누적적일 것이고 강도도 심했을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그 가정을 지키고 또 일구어 놓은 그런 아내의 헌신적 노력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 아내가 수십 년간 당해왔던 고통과 그 헌신적인 노력들은 아마 참작이 되어야 하고 또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점이 변호사님. 네. 황혼이혼, 아까 좀 전에 황혼이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황혼이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일반적인 의문이 있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좀 자린고비 남편인 경우에. 자린고비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힘들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통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이혼 사유가 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지게 됐다는 게 참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예, 밥 몇 번 먹고 생선 뭐 몇 마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짜로 좀 받았다고 해서 이게 뇌물죄가 된다. 이게 뭐 광어, 도다리 이게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범인에게 이제 생선을 받은 분이 다름 아닌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통영시청 공무원인데요. 이 어업인 2명으로부터 2012년부터 3년 동안 90만 원어치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고요. 광어와 도다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이렇게 선물로 받은 분이 하필이면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문제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에 의하면은 네. 이 도다리와 생선을 바꿔서 부당한 직무 집행을 한 바는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네. 이에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네. 판단과 동일하게 같은 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니, 뭐, 이게 4년 동안 90만 원이면 사실 그 식사, 얼마 했겠습니까? 이게 뭐 생선 좀 받고 밥 좀 먹은 게 뭔 대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과한 처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하나 참조할 사례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댓글인데요. 네네. 댓글에서는 조금 이제 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네. 검사 친구에게 88억 원의 주식을 줘도 무죄를 내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진경준 검사 사건 얘기죠. 그런 거하고 비춰봤을 때 이건 좀 불공평하다. 그런 분위기도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작은 통영이라는 시에서 뭐 이게 이웃끼리 나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이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직무 관련성을 법원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 공무원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이 있기만 하여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 공무원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인데 다만 법원은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 서로 금품을 수수한 경위 그리고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단지 공무원과 저 민원인과의 관계냐 그렇지 않고 예전에도 꾸준한 친분을 유지해왔던 관계이냐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는 대가성이 즉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는 많지 않으므로 사실은 공무원에게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정리하는 것이 직무 관련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예 밥 먹더라도 더치페이하고 그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김명란법이 시행되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자판기 커피 제자들이 한 잔 올리지도 않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법인데요. 경찰서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공직자 등 금지 대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액수와 관계없이 처벌을 하고 있고요.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당장 그 명절에 아파트 입구에 쌓이는 선물들의 양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그 이후에는 좀 작게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고가의 식당가에서 밥을 먹는 경우들도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그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쨌든 수익 자체도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처음 법이 통과됐을 때 이런 경우가 맞나 안 맞냐, 해당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귀찮아서라도 이게 문제가 될 소지들을 남기지 말자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심화된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법이 너무 또 촘촘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로 이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용시키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이밭에서 신발 함부로 고쳐 신지 말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요. 이번 판결이 우리 공직사회에 또 하나의 또 잣대와 또 기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탁하고 뺨을 치니 턱하고 억하고 쓰러졌다. 이거 소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 12일 새벽 김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가해자인 23세 남성은
휴가를 나온 군인 B 씨와 C 씨가 떠든다는 이유로 네. 얼굴을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많이 때리진 않았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죠? 그렇죠. 한 차례 뺨을 각각 한 차례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한 사람은 내사 상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피해자 B 씨가 이제 측에게 뺨을 맞았는데 네. 뺨을 맞고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제 그 바람에 의식을 잃었고 이제 수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장님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이건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우발적인 범죄이고요. 네. 제가 현직에 근무할 당시에도 서면 지하도에서 20대 남성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치고 째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을 해서 코뼈가 함몰되고 치아가 파손되는 네. 이런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20대 2명을 모두 구속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사건 역시 현재 중상해죄로 조사 중에 있고 지난 15일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가벼운 실랑이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중상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네. 중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선고형이 굉장히 높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량이 감경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까? 피해자가 어떤 경우에 형량이 감경되고 그런가요? 네, 예견 가능성이 문제가 이 사건에서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뺨을 한 대를 가격을 했는데 네. 그것으로 피해자가 내사 상태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예견하기 힘들었다라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좀 짐작이 되고 네. 그 점이 조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뺨 한 대 때렸는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폭력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0분 후에 이어지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요즘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탈출 카페의 화재 위험 정기현 기자가 취재했고요. 설을 앞두고 실시된 축산업계 위생 점검 현장을 박명선 기자가 동행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KNN 뉴스아이도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사만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